여보, 차를 다른 곳에 주차한 거야? 주차한 자리에 오니까 없는데? 어디로 갔어? 주유소에 있어? 뭐야, 당신 차에 없어? 아니, 없으면 없다고 말을 하던가. 오래 걸린다고 언질이라도 주던가. 가뜩이나 사람 많아서 정신없는데. 아이, 짜증나네 진짜. 신랑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너는 뭐 한다고 화장실에서 그렇게 오래 걸리니? 행동이 굼떠서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 너희 형님 같았으면 벌써 음료까지 사서 어른들 마시라고 했겠다. 너 때문에 다시 거기로 못 돌아가니 알아서 집에 가 있어. 정말이지 잘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 어머님은 쉴 새 없이 제 타방만 늘어놓으셨고 그 와중에 남편이 한참 동안 아주버님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더니 저에게 그러더군요. 거기 휴게소에서 뒤로 좀 내려오면 동네 하나 나오거든. 거기 버스 다닌다니까 당신은 거기서 버스 타고 집에 돌아가. 우리 너무 많이 와서 다시 되돌아가기고 힘들고. 아, 맞다. 도시락은 트렁크에 잘 있지? 당신이 들고 내린 거 아니지? 남편이 그 와중에 도시락 잘 있냐고 물으니 제가 할 말이 없더군요. 말문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휴게소 한복판에 서서 멍하니 있었고요. 정말 남편은 되돌아올 생각이 없는지 그 뒤로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휴게소 구석에 앉아서 사람들 구경을 하고 있는데 명절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한 가지 참 웃긴 게 휴게소에 오는 제 나이 또래 여자들 중에는 웃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근데 저 멀리서 커다란 선글라스를 쓰고 흰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 하나가 활짝 웃으며 제 앞쪽으로 슬슬 걸어오는데 저 여자는 어떤 팔자길래 명절날 저렇게도 행복할까 싶어서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집에 갈 방법이나 찾아보자는 생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가려고 하는데 그때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지연아, 너 여기서 뭐해? 잘 지냈어? 너 근데 얼굴이 너무 안 좋다. 무슨 일이야? 가족은? 너 혼자 있는 거야? 저를 부른 건 제 대학교 동아리 선배였어요. 한 학년 위의 선배였고 같은 고향 출신이라 더 많이 의지했던 선배였죠. 저는 선배를 보자마자 기쁜 마음과 누군가에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선배, 지금 바빠요? 저랑 커피 한잔하면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너무 속이 답답해서 제 남편이요, 저를 여기에 놓고 갔거든요. 뭐? 아니, 안 바빠. 이제 골프 치고 사람들이랑 헤어져서 나오는 길이었어. 잠이 와서 커피 하나 사려고 휴게소에 왔다가 네가 너무 우울한 얼굴로 주저앉아 있길래 말을 걸었지. 그렇게 저는 지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 이야기랑 회사를 관두고 맏며느리 역할만 하길 바라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오늘 고생해서 도시락 쌌는데 나만 두고 간 이야기까지, 이 모든 일을 20년간 한 형님이 대단하다는 이야기까지 모두 다 했어요. 제 모든 이야기를 들은 선배는 형님이 대단하다고? 나는 같은 여자로서 형님이 너무 불쌍한데? 한평생 시댁에서 식모살이만 하고 끝난 인생이잖아. 너희 형님도 대학 다니다가 임신해서 그대로 육아에 시집살이 한 건데 세상 떠나는 날까지 부엌살이만 하고 난 불쌍하게 느껴지는데? 결국 형님은 자기 인생 하나도 없이 일만 하다가 돌아가신 거잖아. 저희 선배는 작은 출판사 사장이었고 대학 선후배 중에 제일 성공해서 정말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때 선배의 이런 말은 머리를 맞는 듯한 충격이었어요. 그 전까진 부엌에서 식모처럼 일만 한 형님이 대단하다, 보고 배워라고 주입식 교육처럼 말해서 저도 모르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제부터라도 내 삶을 살아야겠다. 한평생 이 집의 부엌살이로 살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배는 저를 서울까지 태워주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들은 신문방송학과 출신이었고 방송국 동아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배에게 부탁해봤죠. 선배, 나 직장에서 홍보과 있어서 홍보글부터 온갖 잡일까지 다 할 수 있어. 나도 일하고 싶어. 이대로 부엌에서 시댁일만 하다 늙으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 선배, 나 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고, 제 사정을 들은 선배는 저에게 이제야 내 후배답네. 우리 후배님이 오신다면 언제든 환영이지. 그럼 우리 같이 일해보자. 그렇게 선배와 오는 내내 예전 대학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선배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배 차 안에서 제 인생이 바뀐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잊고 있던 저의 예전 모습도 찾은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저는 시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곧장 우리 집으로 왔어요. 얼마 뒤 남편에게 전화가 왔고 어디 갔냐고 묻자 우리 집에 왔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끊어버리고는 그날 저녁 신랑은 집에 오자마자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삐진 거야? 맏며느리가 명절날 왜 시댁을 비워놔? 그리고 휴게소에서 그런 건 내 잘못이 아니라 당신 잘못이 더 큰 거지. 일단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과부터 드려. 다들 얼마나 신경 썼는지 알아? 다음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좀 살아라. 매번 이렇게 일이 생기잖아, 귀찮게.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말했죠. 나는 오늘 이후로 시댁에 가는 일은 없을 거고 맏며느리인지 뭔지는 아주버님이 재혼해서 다른 사람을 데려오든지 나는 그딴 일 더 이상 할 생각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무슨 소리냐면 노발대발 호통을 치길래 제가 그랬죠. 나 취직했고 이제 나도 내 삶을 살 거야. 나는 이렇게 부엌에서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려고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간 것도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제사하고 싶으면 당신이랑 어머니랑 형이랑 해. 저는 옷장에서 당장 출근해 입을 옷을 챙겨보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직장을 다니지 않다 보니 입을 옷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신랑에게 할 말을 하고 옷 정리를 하고 있었죠. 뭐야, 당신 취직했다고? 당장 돈이 급한 것도 아닌데 왜 취직하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당신이 이제 맏며느리인데 시댁 일도 챙겨야지. 그 회사 제사 때마다 이틀씩 쉴 수 있대? 일한다고 시댁 일 못할 거면 그만둬. 당신이 맏며느리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그리고 이제 우리 둘 다 나이도 있는데 아기도 가져야지. 내가 당신 집에 식모로 온 거야? 그리고 내가 형님처럼 똑같이 해야 될 이유가 뭔데? 나는 나고 형님은 형님이야. 형님이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나는 이제 내 삶을 다시 찾을 거야. 난 분명히 말했다. 맏며느리는 개뿔, 식모 노릇 이제 안 할 거야. 아이, 그만하자. 매일 시댁 갔다 오면 화내고 싸우는데 당신이 하기 싫으면 누가 하냐? 당신은 며느리 아니야? 형수님은 다 했던 걸 왜 당신만 못한다고 난린데? 신랑은 제가 오늘 일로 화가 나서 이런다고 생각했는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부터 나는 출근을 했고 시댁에는 가지 않았어요. 형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주말에 하루는 무조건 아주버님이랑 시어머님이랑 식사를 했고 음식을 차리고 치우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제가 일을 안 하고 집에 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를 불렀거든요. 그럴 때마다 1시간 반씩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그랬던 제가 몇 주째 오지 않자 그러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니, 너 왜 직장 다니니? 그럼 시댁 집안일은 누가 다 하고? 우리 아들 연봉이 적지 않을 텐데 왜 갑자기 일을 하는 거야? 주말마다 와서 너희 아주버님 반찬도 좀 만들고 해야지. 집안이 지금 이런 꼴인데 무슨 일을 한다고? 그리고 너희도 나이가 있는데 집에 아기가 한 명 생기면 더 활기 돌 건데 임신을 하지 무슨 취업이야? 시어머니는 저에게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전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고요. 아니, 너희 형님이 너 여태 봐준 건데
그게 고마워서라도 더 잘해야지. 네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당장 관두거라. 와서 일 배워도 모자랄 판에 무슨 직장이야. 너 결혼하고 바로 일 배우겠어야 되는데 큰 며느리가 괜찮다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해서 안 시켰더니 지금 이 꼴이 되었잖아. 당장 일 관두고 와서 시댁 일이나 제대로 해. 아니요 어머니, 저 안 관둘 겁니다. 형님은 형님이고요. 저는 저예요. 형님처럼 제가 똑같이 하길 바란다면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관두라고 난리를 치고 신랑도 제가 일하는 걸 반기지 않았지만 저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일 배우는 게 너무 신났거든요. 힘들면 어때요? 돈을 주잖아요. 대접해 주잖아요. 시댁에서 지냈던 시간과 정반대였죠.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어느 정도 일에 익숙해지고 제가 입사하고 제가 한 일들의 실적이 좋아서 선배는 저를 부지점장으로 승진도 해줬어요. 직장에서는 칭찬만 듣고 지내는데 시댁은 아니더군요. 일단 남편부터 그랬으니까요.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엄마도 나도 관두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주말마다 시댁 가는 것도 싫다고 하고 그럼 내가 엄마나 형 얼굴을 어떻게 보냐? 매번 나 혼자 가는 것도 눈치 보이고 그러니 관두고 시댁 일이나 신경 써. 당신 월급이 나보다 많이 버는 것도 아니잖아. 신랑은 그동안 저에게 화를 내면서 관두라고 했고 저희 부부 사이는 좋지 않았어요. 좋을 수가 없었죠. 신랑은 저에게 계속 시댁 일을 강조했고 제가 직장 핑계로 시댁에 안 간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직장이 아니더라도 형님처럼 살길 바라는 사람들 사이에 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형님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형님 제사는 음식이라도 해서 보낼까 싶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너는 내 말이 우습니? 내가 회사 당장 관두라고 했지? 책 파는 일 그만하고 와서 제사 음식이나 해라. 너희 형님은 착하고 제사 음식 하는데 늘 진심이었어. 그러니 분명 제삿날에도 올 거다. 당장 오거라. 우리 며느리 제사인데 정성껏 차려야지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신랑도 전화가 와서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지금 당장 사표 쓰고 나와. 당신이 안 하면 누가 하는데. 형도 전화 와서 꿈에 형수님 나와서 울더란다. 당신이 며느리면서 왜 역할 안 하는 거야? 엄마가 며느리 제사 음식까지 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얼마 벌지도 못하면서 당장 관두고 와. 당신은 시어머니만 눈에 보이고 나는 안 보이는구나. 내가 당신한테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당신은 그런 내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당신은 전혀 이해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구나. 당신 집안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신랑이랑 시어머니 말에 좋은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올 때까지 전화할 사람이었어요. 지난 주말에 못 갔을 때도 시어머니는 문자와 전화를 40통 가까이 하신 분입니다. 너는 왜 전화를 안 받니?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으면 바로바로 전화를 받던가 해야지. 문자 보면 바로 전화하거라 하시면서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 정리하기로 했고 저는 퇴근길에 합의이원서 작성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살기엔 제 인생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리고 제가 힘들다고 말해도 그걸 전혀 이해 못하는 신랑도 무조건 며느리는 시댁의 모든 잡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이혼을 하지 않으면 늘 같은 문제로 싸울 게 뻔했습니다. 신랑은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시댁 일을 다 하길 바랬는데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 이혼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여는데 저희 집 거실 한가운데 형님 사진이 떡하니 놓여있더군요. 당신 왔어? 아무래도 본가에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우리 형이 아침부터 재료 사다가 해본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당신이 좀 봐줘야 될 것 같아. 빨리 주방에 가봐.
더 늦기 전에 형수님 제사 드려야지. 저는 현관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제사를 안 한다고 이야기했더니 제사상을 들고 우리 집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주방에 계신 어머님은 저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거실에 놓인 형님 사진만 보고 계셨고요. 펼쳐놓은 제사상은 4개나 되는데 음식은 하나도 없고 사진만 덩그러니 있는 모습에 저는 너무 기막혀 웃음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형님 사진 앞에 서서 이혼 서류 내려놓고 이야기했죠. 저는 그동안 형님처럼 못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앞으로는 형님처럼 안 되려고요. 저 오늘부로 이혼해요, 형님. 이제 사진으로도 볼 일 없겠네요. 거실에 서서 이혼하겠다는 소리를 꺼내자 주방에 있던 남편과 아주버님이 달려나왔고 어머님 역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네가 뭐가 잘나서 먼저 이혼하자고 하니? 정말 우리 큰며느리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너는 뭐가 매일 불만이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이혼하면 네 인생이 꽃길일 거라고 생각하니? 너 인생 망할 거야. 우리 아들 같은 좋은 사람 가슴에 상처 줬어. 아니요. 이대로 시댁에 식모살이 하면서 부엌대기로 살면 후회할 것 같았어요. 아이 없을 때 이혼하려고요. 그리고 어머님, 며느리가 부엌일 시키려고 데려온 사람 아닙니다. 나가세요. 이제 볼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아니 당신 지금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정말 당신이란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겠다. 아니 매일 제사도 아니고 1년에 몇 번 하는 거 그것만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당신은 나랑 살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알았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혼하자. 해. 제가 시어머니한테 대들자 신랑은 바로 이혼을 진행했고 저흰 한 달 만에 이혼했습니다. 처음에 신랑은 저를 볼 때마다 화를 내면서 너 때문에 자신이 이혼남이 되었다고 이혼 사유를 제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그런 신랑의 모습을 보면서 남아있던 정마저 떨어졌습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을 왜 사랑했을까? 정말 시댁 일을 해주는 식모가 필요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신랑은 시간이 지나니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저랑 결혼기간 내내 연애기간 내내 좋았는데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이런 이유로 이혼했다가 친구들에게 말하니 모든 사람이 신랑에게 잘못했다고 말했다고 그제야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았다고 말이죠. 여보 미안해. 나는 형수님이 늘 하셔서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 요즘 아무도 그렇게 안 산다 하더라. 내가 당연하지 않은 일들을 너무 당연하게 당신한테 강요했어. 동창들도 회사 선후배들도 다 나를 나무라더라. 당신처럼 좋은 사람 놓친 내가 바보라고. 정말 미안해. 당신이 너무 힘들었을 텐데 나까지 당신 몰아붙여서 미안해. 미안할 필요 없어.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서 나는 더 내 삶을 잘 살게 노력하고 있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요즘 매일 행복해. 내 돈으로 내가 원하던 대형 세단도 타고 다니고 친정 눈치도 안 보고 매주 가고. 그러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 나는 당신이랑 다시 만날 생각 없으니까. 이혼하고 나서 저는 제 일에 매진했고 그 덕분에 저는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댁 눈치 보는 것도 없고 신랑 눈치 보는 것도 없이 오로지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어서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때 휴게소에서 선배를 만난 건 형님이 저에게 시댁에서 탈출하라고 기회를 주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시댁에서 부엌대기로 살지 않도록 정신 차리게 해주신 것 같아요. 형님도 이런 선택을 한 저를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 같네요. 명절만 되면 그날 일이 떠올라서 이렇게 몇 자 적어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